YTN 라디오 뉴스파이트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월요 법률에 원영섭 변호사, 조윤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윤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 주에는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내일이나 모레쯤에 선고기일 지정되는 통지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모레쯤 지정일 선고가 있을 것 같다. 네. 뭐 일단 지금 이 평의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이전 사건들에 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더라도 네. 그 기간을 이미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한 평의는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관계도 사실상 확정이 되었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 쟁점에 대해서 조율 중이다. 최종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부 쟁점에 뭐가 있을까요? 글쎄 저도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그 주장하는 바 다른 부분이 있겠죠. 내란 행위라든가 각종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대통령을 그 탄핵에 이를 정도,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한 중대성에 대한 아마 논의도 아마 좀 더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저는 마지막 조율 단계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는 선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현석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번 주도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주도 어렵다고요? 네, 이번 주도 어려운 게 제일 먼저 선고해야 될 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에요. 그게 변론 종결이 벌써 됐거든요. 훨씬 더 일찍. 그러면 선입 선출 그 원칙에 의해 가지고 먼저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지금 기일이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럼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일이 잡히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기일이 잡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일이 안 잡히고 있다면 아무리 빨라도 한덕수 총리는 이번 주고 그러면 그 한덕수 총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쟁점들이 상당 부분 공통 공유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유들하고 같이 또 평의되는 그 과정에서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항소심. 26일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2심 항소심 판결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여론 지형이나 이런 정보적인 지형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보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조윤삼 변호사께서는 사실관계도 다 확정됐고 이제 세부 쟁점만 남은 것 같다. 그래서 하루 이틀 뒤에 지정일이 나올 것 같고 금요일쯤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원 변호사님은 다음 주. 그러면 그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이 먼저 선고돼야죠. 훨씬 더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요. 그렇다면요, 두 분 다 현재 상황을 직접 듣지는 못하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그 의견들이 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 말은 그 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각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이미 서 있어요. 그 서 있는데 이거를 기각 인용으로 풀 거냐 아니면 그 전에 각하로 풀 거냐 이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에 대한 게 핵심 쟁점이고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 소추도 내란이 핵심 쟁점이에요. 또 심지어 둘 다 내란죄를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 철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짜장면에서 짜장이 없고 면만 나오면 짜장면이냐 아니면 짜장면에서 짜장면도 안 나오고 단무지만 나오면 짜장면이냐 그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실할 정도의 변경을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상은 공소 기각 지금 헌법재판소 각하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실체 판단과 절차 판단 중에 절차 판단으로 해서 결론을 낼 거냐 실체 판단으로 해서 결론을 낼 거냐 이게 지금 다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아니라 인용 기각이냐 각하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각자가 각하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인용 기각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 그 그 마흔역 임명권과 관련해서도 거기에서도 이제 각하 의견이 일부 3명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그 과반을 넘지 못해가지고 본안에 들어갔었거든요. 본안은 각하 의견을 냈던 사람도 그런 그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
헌재 구성권 침해라고 본안 판단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1차 판단, 2차 판단이 있는데 1차 판단, 2차 판단에 대한 그 합의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지금 각하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절차상 그런 위반 요소로 인해서 뭐 각하 주장도 많이 하시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각하 의견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본안 판단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을 내려야지 오히려 각하 판단 내린다고 하면 국가적인 혼란이 더 가중될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내려줘야 되고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평의가 길어지고 판결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저는 아마 만장일치를 위해서 기하기 위해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부 재판관 중에 일부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중차대한 선고인이만큼 헌법재판관이 전원 일치된 의견을 표현하고자 그 과정이 조금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도 아마 조만간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런 선고는 물론 한덕수 총리가 먼저 종결이 되고 먼저 선고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헌법재판소는 입장을 밝혔어요.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먼저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번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구태여 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을 인용하고 국정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뭐 곧바로 선고를 한다라든가 뭐 같은 날 선고한다든가 아니면 임박해서 선고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저는 더욱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먼저 있거나 아니면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은 날. 두 분의 생각이 참 다른데요. 같이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동시 선고 가능성하고 윤 대통령 심판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그 제일 처음에 탄핵 소추될 때 헌법재판소가 다른 재판보다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진행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며칠 전에 이제 뭐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나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이미 뒤집었습니다. 번복을 했기 때문에 그 아주 저 초반에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원칙에 따라 가지고 선입 선출로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지금은 선입 선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모든 재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선고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뭐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결한 것과 선고 기일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안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데 먼저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헌재 이 탄핵 심판을 위한 평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맞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헌법재판관들 중에 이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나 기각 판결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심정이.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다 그러면 아무리 탄핵을 시키고 탄핵을 기각을 시키고 각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옥중에 계시잖아요. 그럼 옥중에서 직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정무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법리적인 부담을 조금 넘어서는 부담이에요. 이게. 그럼 국가 정상을 다른 외교 정상이나 국가 정상을 구치소에서 만나야 되나? 이게 굉장히 좀 그 어려운 정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구속 취소가 되면 그러면 심정적으로 그 각하 의견이나 기각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헌법재판관들한테 그 판결 선고를 할 수 있는 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헌재 공식 입장은 별개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 구속 취소는 형사 법정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형사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거고요. 지금은 헌법재판소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행정재판 같은 거예요.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속 취소 사유와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구속 취소 사유 자체가 뭐 날짜 계산, 시간 계산
역사 뭐 이런 것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일부 뭐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공수처 수사권도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네.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바가 없다. 그리고 예. 공수처가 생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종 신문 조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헌법재판소의 증거에는 공수처가 생산한 문서라든가 서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원영섭 변호사는 정무적으로 일부 헌법재판관에게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물론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법기관과는 조금 성질이 다른 건 맞습니다. 예. 뭐 정무적인 성격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부분도 네. 있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이 본인의 입장을 달리 선택한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만약에 헌법재판관 일부가 이번 헌법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기각 결정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 그걸 뭐 스스로 강화시키는 그런 영향은 있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저는 뭐 이번 헌법재판관들 8분 모두가 아마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정도의 차이만 단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관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또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공수처가 체포 구속을 뭐 주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렇지. 엄밀히 말하면 경찰만 수사권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심지어 법무부나 검찰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조본으로 이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경찰 자료 말고는 전부 수사권이 없는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내란 재판의 가장 큰 핵심 쟁점도 역시 수사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세요? 네, 수사권입니다.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그 수사권의 적법성 이거를 기소를 했던 검찰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수사가 불법 수사. 그 불법 수사가 된다는 건 불법 체포, 불법 감금, 군형법, 군사시설보호법에 관련해서 체포 작업에 나섰던 공수처, 공수처장, 공수처 검사, 수사관 그리고 파견 나갔던 경찰들까지 불법으로 징치를 받아야 될 사안이 되는 겁니다. 형사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 능력 배제 원칙에 의해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그게 공판 준비 기일에 사전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지경 판사가 이미 수사권과 관련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구속 취소 결정의 사유에도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명백하게 한 이상 이거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검찰을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지금 내란 혐의 재판이요? 일단 우선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그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면 이 부분 명쾌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즉시 항고와 재항고 절차는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형사 본안 재판보다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뭐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사실 검찰 스스로가 버린 셈이죠.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재판 자체는 지금 알려진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검찰이 각종 증거를 공수처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생산한 자료, 경찰이 생산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증거를 만들었고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공수처가 생성한 문서라는 것은 굉장히 소수일 수가 있고요. 공소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검찰 쪽 입장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사실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청구를 했었어요. 중앙지방법원에. 근데 2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2번이나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그 7만 페이지를 어쩔 수 없이 그냥 엮어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수사가 충분하면 검찰이 수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죠.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니까
수사가 검찰 수사는 부족했고 그냥 공소장을 얼개설계 엮어서 만들어서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그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는 수사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이제 공판 단계에서는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 내란 혐의 1심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공판 준비 기일상 수사권이 있냐가 쟁점이 될 것이고 설사 그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통해 가지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 한들 그거는 결정에 대한 부분이지 본안 판결과 관련해서는 본안 판결이 훨씬 우선하고 그 결정에 있었던 이유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기현 판사는 어차피 내가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본안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본안에서 수사권 의무를 판단받겠다고 했던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다 공소기각 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미 유사한 재판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뭐 내란 사건은 아니었지만 불법적으로 구속되었다가 추후에 풀려난 그런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 경우에도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히 제한하는 경우 아니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바가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설령 뭐 공수처로부터 뭐 구속된 것이 부당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기간 동안 전혀 뭐 피의자 신문조사라든가 전혀 조사를 받은 바가 없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그 기간 동안 별도의 수사를 진행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현저한 방어권 침해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문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내는데 크게 지장을 주는 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형사재판도 또 시작이 됐고요. 자, 이런 가운데 그 여야가 총력전 펼치고 있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당에서는 릴레이 시위하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도보행진하고 천막농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투쟁이요 실제로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세요?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일단은 여론입니다. 지지율 문제.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어요.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음수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그때는 뭐 도무지 이게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전혀 힘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17%까지 내려갔던 탄핵 전국전에는 51%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 탄핵에서 기각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례만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의 그런 헌법재판에 대한 영향력이고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정치 재판이자 인민 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이제 재판들은 탄핵은 재선거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 탄핵 심판만 선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선거를. 그런데 만약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탄핵 반대 입장이 승리를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앞으로 만약에 이 탄핵 심판을 인용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열렸을 때 질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게 돼요. 인용으로. 그런 부분들이 여론이 특히 대통령 헌법재판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세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여론전에 저는 헌법재판관한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여론전이 극렬하게 벌어지다 보면 헌법재판관들 본인들이 좀 위협을 받을 수는 있겠죠. 지금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정광훈 목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쓸어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보루인 분들이 헌법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의 눈치를 보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론조차도 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 엄청나게 높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론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각종 장애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워낙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정치 집회가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탄핵 이번 선거를 앞두고 그런 국민의 이런 불안감들을 좀 잠재우고 우리 국민 그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저는 이것이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여론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좀 달라서요. 잘 들었고요. 국민의힘이 어제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공식 당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명확하게 승복 메시지를 내라는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헌법재판이라는 게 단심제이기 때문에 승복을 안 하는 불복 방법이라는 게 일단 존재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이런 그 정당이나 여기에서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지금 큰 의미가 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 개개인이 승복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정당의 수장들이 내가 승복할게요. 승복 안 할게요. 아니 근데 국민들이 만약에 승복을 안 하는 분위기면 그러면 정당의 수장들이 국민들이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승복 안 하겠다는데 그거 승복하세요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국민들의 의견에 얹혀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행정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거고 헌법재판소는 과연 본인들의 결론이 국민 개개인을 승복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최근에 이제 광장 열기가 달아오르고 위험 수위에 올랐기 때문에 정치권이라도 한 목소리로 승복 선언을 하면서 어떤 여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승복 선언이 과연 그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지금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을 이끄는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 사법화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후유증을 정치로 극복한다? 그건 앞뒤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현삼 변호사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뭐 그 승복 의견을 당연히 민주당은 밝히는 바이고요. 당연합니다. 승복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과열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가 알 수 없을 정도이거든요. 특히 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인가요? 만약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면 이런 릴레이 시위하고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윤상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격한 발언까지 하고 있는데 어떠한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저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말 승복하려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의원들에 대한 징계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닌 거예요. 릴레이 시위가. 그런데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6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공식적인 당의 입장은 탄핵 반대 당론입니다. 탄핵 반대 당론이라서 탄핵 반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 헌재를 압박하는 시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거든요. 아니 헌재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압박이 되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이 그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실 거라고 압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월급 받고 세비 받고 뭐 합니까? 자기 어떤 일단의 그 국민들의 여론이 있으면 그 여론이 뭐 국회에서 외치든 광야에서 외치든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외치는 거는 국회의원이 해야 되고 반드시 그 필수적인 그런 정치 행위죠. 알겠습니다. 여론을 좀 따라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죠? 그게 아니라 여론을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 뜻이 뭔지를 살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 국민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다른. 여러 국민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뭐 본인이 생각하는 양심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결정부터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할 거면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입법이 한 수십 개 되거든요. 심지어 국민투표법은 10년째 헌법 불합치가 된 이후에 입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수십 개 법률 다 입법하고 그리고 요청을 하면 진정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지도 않고 국회 스스로 자기가 절대적인 다수당이면서 국회에서 이런 뭐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그거를 행정부한테만 뭐 이 헌법재판 결과가 왔으니까 빨리 해라라는 거잖아요. 아니 빨리 할게요. 10년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니 헌재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하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결정부터 따르라는 주장이에요. 아니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하겠다고 했나요? 그건 아니죠. 한 번도 세상 뭐그 그런 대행이 그런 말 한 건 여야 합의를 해가지고 여야 합의를 한 건데 재판부의 헌법재판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헌법재판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강제로 임명하게 할 권한이 있거나 아니면 강제로 그 지위를 확인하게 하게 할 권한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임명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임명을 안 하는 게 권한제기상의 그런 어떤 권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정도로 확인한 거에 불과하다고. 알겠습니다. 이 조윤선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번에 승복 발언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는 이미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잡한 문제도 아니에요. 앞서 무슨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 국민의힘이 입장이 동의하게 되면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임명하지 않을 그런 근거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임명해야 될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조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 자체가 굉장히 거짓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여야 합의로 추천 합의 통과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헌법재판소에 이미 결론이 나왔잖아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잖아요. 물론 그 임명 행위 자체는 대통령이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 즉시 임명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뿐입니다. 이제 공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넘어간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고 임명하는 단순한 요식행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 접수된 탄핵안 13건 가운데 지금 8건 연속 기각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줄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입장이 뭡니까? 일단은 탄핵을 시도했던 결의했던 각종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이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정치적인 책임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탄핵 자체가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헌법재판소도 어떻게 설치를 했냐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것을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소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기각됐다는 측면에서는 민주당도 일부 정치적인 책임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렸습니다. 월요 법률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조윤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